관리를 실시하면서 건강 상태에 대한 여러 가지 관측들이 많았었죠. 그런데 여든이 넘도록 정정했었던 북한 김일성 전 주석의 장수 비결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김일성 전 주석의 주치의가 CNN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 장수를 위해서 20대 청년들의 피를 이 소리만 듣죠. 소리만 일단 피소리 했다는 거. 한 뭐 1분 정도만 들으면 되니까 8분 15초부터 영상이 안 나오더라도 이게 10분이 넘어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저도 이거 영상을 잘릴 줄은 몰라가지고 그런데 여든이 넘도록 정정했었던 북한 김일성 전 주석의 장수 비결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김일성 전 주석의 주치의가 CNN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 장수를 위해서 20대 청년들의 피를 수혈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그냥 여기까지만 하죠. 예. 탈북자 출신. 네, 그냥 꺼주세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수혈을 받은 거잖아요. 피를 간 거잖아요. 젊은 청년들, 여자애들 막 20대 남자애들에다가 같은 체질에 있는 혈액형 같은 애들 피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작용으로 이렇게 혹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냥 괜히 혹이 난 게 아니라 피가리한 부작용으로. 네. 이거 유튜브에서 김일성 피가리 치료 나옵니다. 네. 이것도 적들이 보고 또 없앨지도 몰라. 만약 없어지면 제가 파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면 그냥 PPT로 다시. 네. 이 김일성은 이 조작된 인물이고 소련에 의해서 세워진 인물이기 때문에 나라를 통치할 능력이 없어요. 네. 아무런 경륜도 없었고 지식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 모양 이 꼴이 난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넘어가는 겁니까? 네. 하나님 축복으로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도 나오고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도 나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북한은 김일성 일가가 다 해먹어서 저 꼴이 난 거예요. 김일성은 어떤 국가를 이끌어 나갈 아무런 그 준비도 안 됐고 경륜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얘가 잘하는 거는 숙청하는 거. 숙청하는 거 정말 잘했어요. 사람 죽이는 거. 그다음에 권력 쟁취하는 거. 요것만 잘한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 유일의 그 목표는 이 한반도, 이 한 민족을 김씨 일가가 영원 무궁토록 지배하는 게 김일성의 꿈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안 넘어갑시다. 네? 안 넘어가네요. 네. 이 북한의 식량난을 초래한 주체 농법이라고 합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농지가 없잖아요. 네. 농지가 없잖아요. 산만 많으니까. 그래서 그 김일성이 명령을 내립니다. 자연 5대 개조 사업에서 경사 15도 이상의 경작지에 다락밭을 만들어서 비탈밭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산에 그러니까 나무 다 잘라내 보다가 옥수수 심은 거예요. 어떻게 돼요? 땅 황폐해야 돼요. 그 어떻게 돼요? 나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홍수 납니다. 나무가 없으면 홍수가 나요. 나무가 있어야 그 나무가 물을 빨아들여서 숲이 그 물을 머금어야 홍수가 안 나는데 비가 오니까 산에 있는 물이 다 묻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홍수가 나는 거예요. 홍수 나온다는 뭐예요? 나무가 없으니까 가뭄이 드는 거예요. 이 사이클이 몇십 년째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경제가. 그러니까 농업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공업이 발달돼도 농업이 무너지면 경제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농업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성적인 홍수와 가뭄 피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산림자원이 고갈되면 어떤 학자가 쓴 책에는 산림자원이 고갈하면 그 문명은 망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태평양에 이스터 섬이라고 있잖아요. 그 모하비 석상인가 그 큰 석상인데 거기가 엄청난 문명이었는데 왜 여기가 갑자기 사라졌을까 학자들이 연구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너무 나무를 많이 잘라서 나중에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명은 완전히 막 멸망했다는 그런 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 나무가 없는 거예요. 나무가 없으니까 농사도 안 돼요. 나무가 있으면 나뭇잎이 떨어지면 썩잖아요. 썩으면 거기서
그 뭐예요? 그 박테리아도 나오고 막 좋은 물질들이 나와서 땅이 비옥하게 되잖아요. 나무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만요. 뒤로만 넘어요. 앞으로 넘으시면 예. 앞으로 좀. 예. 원래 그 산을 깎아가지고 밭을 만들려면 계단식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북한은 그냥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뭐 그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안한 절세 유일한 농사 방법이다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이 주체농법이었고 이것이 이제 북한을 완전히 망하게 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안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없어졌지만 북한 유일의 농업대학원이었던 그 원산농대 개공교수였던 그 이홍우의 증언입니다. 북한에서 생나무와 통나무조차 구경하기 힘들게 된 것은 바로 북한을 지배한 두 명의 천재적 위대한 지도자 덕분이다. 비꼬는 거죠. 이것은 마치 군 경험 있는 사람들이 잘 알듯 미숙한 부대장이 무조건 자신이 스스로 토목학자, 원예학자, 인테리어 전문가, 건축학자 등의 노릇을 다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것이 매년 대풍작으로 누구나 부러워하는 지상 낙원이 된 지 오래되었다는 공화국의 본 모습이었다. 네. 그러니까 농사를 잘하려면 농업 전문가를 데려다가 정책을 펴야 되잖아요. 지가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가 농사 접었어야지. 지가 잘하는 거는 약탈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그 계단식 그 명령인데 이게 어디냐면 중국 운남성에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논을 만들고 밭을 만들어야 물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가뭄이 안 들고 땅이 황폐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이렇게 만든 거예요. 밭을.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물이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중간중간 시퍼런 거는 저거 나무가 아니에요. 다 잡초예요. 네. 없죠? 거기다 북한 연료가 부족하니까 나무를 모이면 벼다가 다 뗄감으로쓰니까 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찍은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그 14년도에 김재동 목사님이랑 그 에스더에서 북중 그 단기 선교해가지고 저기 그 동쪽 끝에서부터 두만강 쪽에서 도문에 담주까지 쫙 그 국경도 타고 내려오면서 기도하며 내려오다가 제가 이제 여기가 어디냐면 그 의주 쪽이었던 것 같아요. 의주 쪽. 그때 그 단둥에서 배 타고 이렇게 가다가 제가 이렇게 찍은 건데 여기 있죠. 이게 옥수수 밭입니다. 이게 요 부분이 요거하고 이게 제가 그때 카메라를 안 들고 와서 핸드폰으로 찍은 걸 환일이 안 졌는데 여기가 지금 그 옥수수 밭인데 비탈이 이래요. 그 막 사람이 올라갈 수도 없는 데 가가지고 밭이 없으니까. 네. 네. 여기도 옥수수 밭입니다. 여기도. 그리고 위에 있는 건 나무가 아닙니다. 다 잡초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뭐냐면 압록강을 두고 중국이랑 북한이랑 있잖아요.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한 1, 2km밖에 안 떨어져 있잖아요. 중국은 옥수수 엄청 잘잖아요. 북한은 옥수수 잘하지도 않아요. 우상숭배가 땅이 저질받아가지고. 주일날이었는데 주일날 예배 드린 다음에 이렇게 강 가는데 계속 뭐 잡히지도 않는데 강에서 뭐를 잡고 그물질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들이랑 어린이랑 다 나와서 지금 뭐 고등을 잡는지 뭔지 잠든지 모르지만 압록강에서 일하는 모습이고 여기는 옥수수가 좀 그래도 잘 자랐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아줌마가 염소 새끼들 몇 마리 되는 게 가는 것도 찍은 거고요. 요거는 이제 장백에서 해산 보고 찍은 겁니다. 진짜 제일 좁은 데는 요 십자가에서 저 뒤에 유아실만큼밖에 안 돼요. 북한 사람들 얼굴 다 보여요. 제가 지금 성민이 형 얼굴 보잖아요. 저만큼 보여요. 북한 사람들 얼굴이. 여기 양강도 해산입니다. 이거는 어디냐면
남양 가가지고 이게 두만강이에요. 얘들 인민군대인데 얘들이 이제 몇 감다가 목욕하다가 남한 사람들이 우리 가가지고 막 한국말 하면서 돌아다니니까 탁 하고 좀 올라가는 거 같아. 사진 찍어놓은 겁니다. 네. 이게 남양. 저기 보면 보이시죠? 요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죠. 네. 여기거든요. 여기는 이제 중국 땅, 여기는 북한 땅. 요게 김일성 김정일 사진입니다. 요거 한번 클릭해 주세요. 예, 요거 이게 그 PPT 클릭하면 영상 나올 거거든요. 그냥 클릭을 하시면 나와요. 예. 요건 제가 링크를 걸어놓은 거라. 요건 어떤 거냐면, 제가 아는, 조선조 선교사님이 계세요. 네. 그, 암덕강 건너편에서 북한 쪽으로 찍은 거예요. 요거는 정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실제로 이제 북한 여자들이 얼음 깨가지고 이제 빨래하는 거예요. 요거는 어느 유튜브 찾아도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직접 찍어서 주신 거기 때문에. 이분들은 잘 사는 거예요. 왜요? 고무장갑 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살만한 사람이에요. 고무장갑 끼고 있는 거 보니까. 예, 저게 이제 이밥에 고깃국을 먹여준다는 지상나번 북한의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김일성이 전혀 국가 지도자로서의 그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이제 6.25 사변의 실패를 들 수 있죠. 김일성은 이 기갑, 그러니까 탱크 부대에 대한 전혀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1950년 6월 25일 날 전격적으로 이제 북한이 남침을 하잖아요. 전국 그 38선 11개 지역에서 일제히 남한으로 공격하는데 이제 소련제 최신형 전차 T-34와 Su-76을 앞세워서 막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사흘 만에 서울을 점령했어요. 탱크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사흘 만에 서울을 점령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소련제 전차 T-34의 최대 시속이 60km예요. 그리고 작전 반경이 400km에 달하는 당시 최첨단 그 탱크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국군에는 단 대의 전차도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3파선에서 서울까지 최단 거리가 48km고 동두천 의정부 쪽으로 해서 전차가 100대가 들어오고 개성 문산 쪽으로 해서 전차 50대가 내려오는데 오는데 3일이 걸렸어요. 전차의 특성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전차는 그 포가 세기 때문에 강한 무기가 아니고 그 장갑이 두껍기 때문에 강한 무기가 아니에요. 전차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동이에요. 기동. 전격전이라고 하거든요. 순식간에 빠른 속도로 적의 중앙을 돌파해가지고 적을 와해하는 게 그 기본 전술이거든요. 탱크 전차가. 이것을 누가 이 기동전, 이 전격전을 누가 만들었냐면 구데리안이라는 독일의 그 장군이 있어요. 2차 대전 때 히틀러의 부하였는데 그 독일이 이제 그 프랑스를 공격을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독일군이 무서워서 그 마지노선이라는 절대 방어선을 막 쳤어요. 그러니까 독일군 입장에서는 뚫기가 힘든 거예요. 그때 구데리안이 왜 거기를 뚫고 들어가냐. 전차의 기동력을 살려서 아르덴 숲을 넘어서 우회하자. 그래가지고 이 구데리안이 처음 만든 게 이제 전격전이에요. 그래서 그 아르덴 숲을 지나서 바로 그냥 뒤에서 그냥 프랑스군을 쳐가지고 프랑스군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괴멸이 돼버려요. 근데 항복한 거예요. 뒤에서 탱크가 들이닥치니까. 이거를 정말 잘 쓴 사람이 누구냐면 롬멜이에요. 롬멜 다 들어보셨죠? 네. 사막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군에서는 패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패튼은 정말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그 기갑 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격전으로 쓰는 거예요. 기동전으로. 그런데 이 빠른 탱크가 보병의 걸음 속도에 맞춰서 내려온 거예요. 만약에 북한군에 단 한 명이라도 이 기동전에 능한 사람이 있었으면 우린 그냥 지금 김일성 장군 만세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한 거는 북한군의 탱크를 다룰 수 있었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군 그 장군들도 그냥 그 빨치산 군대 하면서 일본군 쫓아다니고 저 일본군 피해서 이렇게 유격전만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탱크를 써본 적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야 보병에 맞춰가지고 오니까 3일 걸려서 우리는 산 거고 김일성은 꿈을 못 이룬 거지. 아 역사책이라도 좀 봤으면. 아 전쟁할 거면 전쟁사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2차 대전사라도 좀 읽었으면 아무도 공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잘 된 거고 쟤들 입장에서는 정말 바보짓 한 거죠. 세계 최고의 탱크 가지고 그냥 뻐짓한 거예요. 그리고 또 물론 우리 국군들이 막 목숨 걸고 막 맨몸으로 막 수탄 가지고 가서 맞고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아무리 몸으로 맞고 잘 싸운다고 해도 맨몸으로 소총으로 어떻게 탱크 이겨요? 탱크를 쓸 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서울 점령한 다음에 3일 동안 파티를 열어요. 야 서울 점령했으니까 다 항복하겠지. 네, 그 박헌영이 이랬대요. 서울만 점령을 하면 전국에서 무장 공기가 일어나가지고 다 그 우리 편이 우리한테 넘어올 것이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진짜 잘한 게 뭐냐면 토지를 다 나눠줬잖아요. 농민들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땅 지키기 위해서 이제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건 나중에 이제 김재동 목사한테 배우시면 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다 땅을 토지를 나눠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토지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내 땅. 네. 내 삶의 토지를 지키기 위해 싸워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군사적 능력도 부족했고 역사적 그 지식도 부족했어요. 우리나라는 전쟁이 났을 때 수도가 점령돼서 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우리나라는 너무 힘이 약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본 전력은 일단 수도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저는 역사에서 우리가 뭐 결사 수도에서 결사 함전해가지고 저걸 물리쳤다는 거 보셨어요? 보세요. 네, 그 고구려 동천왕 때 삼국지에 나오는 광부검이라는 장수가 있어요. 광부검이 내려오니까 그 고구려 수도가 함락돼요. 함락될 것 같으니까 동천왕이 도망을 가요. 옥저까지. 옥저에서 군대를 이렇게 해서 다시 쳐요. 그 다음 어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몽골군이 넘어오니까 고려 왕실이 개경을 버리고 어디로 가요? 강화도로 도망갔죠. 그리고 임진왜란 때 일본 군의원이 선조는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병자호란 때 청나라 넘어오니까 인조를 버리고 남한토속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도 점령된다고 망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일단 수도를 버리고 싸우는. 그러니까 역사적 지식이 있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다른 나라도 수도가 점령되면 거의 항복합니다. 프랑스도 독일군한테 항복했어요. 파리 점령됐을 때. 우리나라는 달라요. 워낙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도망가야 돼. 이건 제가 농담을 하는 소리예요. 아무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우리 민족은 수도가 점령돼서 망한 적은 없어요. 수도를 버리고 도망갈지언정. 아무튼 적할 최적의 그 기회를 놓친 거죠. 탱크 못 썼던 거. 6시간이면 서울 점령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6월 25일 점심때쯤이면 이승만 대통령 포로로 잡을 수 있었고 서울 쓸어버릴 수 있었어요. 근데 보병이 걷는 속도에 맞춰서 탱크가 내려온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서울 점령했다고 파티 벌린 거.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국군하고 미군이 준비를 해가지고 싸운 거잖아요. 네. 김일성의 정체를 밝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선은 성리학이라는 이 이데올로기, 주자학, 성리학으로 500년을 통치를 했어요. 북한은 김일성 항일 투쟁사로 나라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성리학 같은 게 김일성 항일 투쟁사예요. 그래서 김일성이라는 인물을 위대한 항일 운동가를 만들어 놓고 위대한 독립 운동가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따르게 만들어 놓은 체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 정권의 핵심은 김일성 항일 무장 투쟁사다. 그런데 이게 거짓인 게 북한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북한이라는 체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김일성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김일성을 통해 알아야 될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라에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 나라는 부강해져요. 그런데 정말 형편없는 지도자가 세워지면 나라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조선이 왜 망했어요? 조선이 왜 망했어요? 세계는 변하는데 서양 나라들은 막 기술을 개발시키고 상업을 발달시켜가지고 부유한 나라가 되는데 조선은 만들어지면서부터 망하는 그 순간까지 유학.
그리고 조정에서도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살게 할 것이냐, 정치를 하게 할 것이냐 이런 회의 없어요. 옛 성현이 말씀하시기를,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500년 동안 이 시대가 조선이 망한 거예요. 조선이 그렇게 막 문명이 떨어지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조선은 세계에서 가장 화력이 좋은 조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성총을. 근데 거기서 끝난 거예요. 개발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조선이 왜 상업을 발전시키지 않으셨는지 아세요? 상업을 발전시키면 나라가 부강해지잖아요. 근데 왜 안 했을까? 그 사람들도 알았는데. 상업을 발전시키면 뭐가 일어나요? 계급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계급이 확고해야 돼. 계급제가 확고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밑에 애들이 돈 벌면 이게 뒤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수의 유학자들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상업을 억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은혜롭게 하나님 은혜로 이승만 대통령을 만드셔서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법적으로 이렇게 잘 체계를 잡으셨고 또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어떻게 이 시장경제 체제를 발전시킨 거예요. 근데 북한은 전혀 나라에 그 경륜이 없는 사람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나라를 지배하다 보니까 북한이 완전히 망한 거예요. 여러분 1974년까지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네. 그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60년대까지는 쌀이 남아돌았다고 하고 그리고 그때는 또 동해안에 생선이 많이 잡혔대요. 그래서 그 생선이 썩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전 세계 제일 못사는 나라 됐잖아요. 네. 위대한 지도자, 정상적인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강의를 많이 마무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결과가 우리에게 좀 마음이 안 드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때로 저도 화가 나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날 새벽에 선거 끝나고 새벽에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네. 정말 이 시대는 이승만 대통령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새벽 예배에 나가가지고 제가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나라에 정말 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승만 대통령 같은 박정희 대통령 같이 나라를 부흥시킬 지도자가 이제 세워질 시기원이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기도하실 때 주님 이 김일성 주체사나 그리고 이 김일성 항일투쟁사에 날조된 것들이 다 진실로 밝혀지게 하시고 또 이것들이 이 진실들이 북한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북한의 이 견고한 그 주체사상의 진들 이 김일성 날조된 김일성 항일 그 운동